네,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근입니다. 자, 10월 16일에 치러졌던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총평을 드리고 그리고 문항별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지방직 7급 행정학 과목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만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난이도를 잠깐 보겠지만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보통 시험에서는 절반 이상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릴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이제 7급 시험은 조금 더 어렵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전문 과목 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 단순 반복 암기 위주의 이런 행정학 주제들에 대한 학습은 지향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주제는 우리가 기출 범위 내에서 주제를 충분히 다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도 기출 범위 내의 주제가 아닌 것이 하나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주제들까지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학은 지금도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이 기출 범위의 주제를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출 범위의 주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출 문제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논리 기반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아마도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앞으로 행정학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논리 기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반복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수는 85점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통계치 잠깐 보고요. 문항별 해설을 좀 들어갈게요. 일단은 6가지의 요 출제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된다라는 것이 행정학의 특징이라는 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총론 파트가 많이 출제가 안 됐네요. 근데 요것은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론이 한 문제 나왔지만 내년엔 또 4문제 등장을 할 수 있고요. 뭐 인사 파트가 한 문제 등장할 수 있고 조직 파트가 한두 문제로 줄 수도 있고요. 결국 행정학은 전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 보시면, 자, 우리 하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고 보통은 중 이상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특히 더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인 법령의 문제들도 일부 등장하고 선지들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들, 익숙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제 포인트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데, 행정학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3가지 파트에서 주제들을 다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논점의 주제들은 항상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A하고 B를 비교하라, 이런 식의 출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정확한 논리적인 이해를 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참고하셔야 되겠고, 단순한 키워드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가끔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런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주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일부 이번에 출제가 돼서 좀 곤혹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평과 관련해서 이 정도 통계치를 좀 보고요. 이제 문항별 해설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가벼운 문제들은 가볍게 다루고 주목해야 될 문제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자,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배보의 근대적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문제가 됐고요. 우리 근대 사회에서의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 관료제라고 한다면 대량 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들 그리고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죠. 바로 능률성 내지는 생산성 내지는 효율성, 이런 가치들을 잘 연결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가치들은 그렇게 관련이 없잖아요.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요 문제도 사실 요 주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풀어내셨어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뭐가 되죠? 바로 요 나에 나와 있는 사회 문제가 공중 우제가 되고 정부 우제가 되는 가장 정상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주도형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하고 다에 있는 동원형하고 내부 접근형 두 가지를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공중우제화 과정을 나중에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치지 않는 것은 내부 접근형, 거치는 것은 동원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는 가벼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에 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도 우리가 우리 인사 파트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죠. 가볍게만 적어보자면 우리가 요 역관주의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가 등장을 하는 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기출분석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기출분석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논점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의라는 것은 대표관료제 이전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보완하면서 등장했다, 또는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구성이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의 논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정답을 찾아내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선지들에서는 역관주의의 장단점이라든지 역관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든지, 자, 그리고 실적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국가를 뭐라고 그래요? 행정국가라고 하죠. 이런 행정국가에서 실적주의가 정당성이 강화된다라는 이런 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제도들의 변천사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그 개념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번하고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이 기능별 분류부터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이 기능별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 기능별 분류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뭐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보자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코로나 예방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예방이라는 기능.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예방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코로나 예방이라는 기능을 하나의 부처에서만 담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질병관리청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처들에서 각각 다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전과 관련된 행정안전부라든지 소방청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기능별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기능별 분류라는 것은 다양한 부처들을 아울러서 이런 기능으로 묶기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 예방이라는 기능만으로 예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기능별 분류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별 분류는 뭐 제가 뭐 해설지에도 적어드렸지만 이 시민을 위한 분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선지 가보시면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분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단점은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신다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늘어나게 되면 책임이 명확하다, 불명확해진다? 불명확해진다라는 것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별 분류의 장단점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에 나오는 품목별 분류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품목별 분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예산을 분류하죠? 세세한 품목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아주 통제 중심적이고 경직적인 예산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하고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건 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선지 가보시면 요 조직별 분류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 이것은 조직별로 분류한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조직별로 분류하는 예산의 방식도 한번 가볍게 우리가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요. 조직별로 예산을 분류한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교육부라고 합시다.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을 쓴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교육부의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해요.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교육부의 사업들이나 목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A라는 사업도 있고 B라는 사업도 있고 C라는 사업도 있고 이런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한 파악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상 또는 사업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조직별 분류의 단점이 예산 지출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산 분류의 장단점은요, 이 기능별 분류니, 조직별 분류니, 품목별 분류니, 뭐 프로그램별 분류니, 소관별 분류니 이런 분류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이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주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출제를 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정책 결정 모형의 선지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죠?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모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한 훈련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들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주 이상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 뭐죠? 바로 합리 모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리 모형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 모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합리 모형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 모형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한 번 더 찾아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정책 결정 모형의 표현들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선지 보시면은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류시키고 수정 보완한다라는 일종의 굉장히 현실 적합적인 정책 결정 모형인 점증 모형 내지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합리 모형과 대비되는 모형들의 특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2번 선지는 얼마 전에 국가직 7급에 나왔던 쓰레기통 모형의 표현들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죠.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 얼마 전에 기출이 방금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가보시면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요거 나오면 갈등의 준해결 회사 모형이다.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여기 4번 선지처럼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산출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합리성이고 이것이 바로 합리 모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들을 판단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조금 낯설고 참신하게 구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형식들을 평소에 연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당황함이 덜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6번 문제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1번 선지에 나오는 요 보호적 규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뭐랑 비교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하냐면 경쟁적 규제하고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들어드리는 사례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은 몇 개의 방송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송사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재심사를 하면서 규제를 하는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을 우리가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가 바로 이제 정답이 아닌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호적 규제 정책하고 경쟁적 규제 정책을 비교하는 논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항상 비교 라이벌 개념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 되고 2번 선지에 나오는 네거티브, 포지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자율성이 더 높은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된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3번 선지는 제가 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취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서 최근에 이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은 곳들에서 이 신기술을 위한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트렌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살짝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는 많은 정부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한번 놀아보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신기술을 위한 규제의 자율성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사후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4번 선지 있죠. 4번 선지가 처음 등장한 선지인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론 1번 선지가 중요하지만 4번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선지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자, 우리 경제적 규제는 고객 정치고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 정치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선지는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고객 정치 하면은 어떤 사례가 떠오르셔야 되죠? 수입 규제라는 사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입 규제는 결국 뭐겠어요? 자, 수입이라는 것은 원래 자유로운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때의 규제를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경제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기업가 정치는 보통 우리가 뭐 환경오염 규제니 식품위생 규제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환경오염 규제나 식품위생 규제 이런 것들은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규제를 바로 우리가 사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정치하고 기업가 정치를 이렇게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로도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가 됐던 사례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이제 등장을 했네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유일한 총론의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가 행정학의 이론들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3번 선지 가보시면 우리 공공선택이론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선택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분권화된 체제가 유리한 것이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점적인 공급으로는 선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3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론들의 키워드만 잡아보시면, 자, 생태론 하면 반드시 생각나셔야 되는 것은 외부 환경이 행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한다라는 비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번 선지의 후기 행태주의는 뭐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이 바로 행태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가치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 4번 선지에 나오는 제도주의 중에 한 분파인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경로 우전성이라는, 한 국가 내에서 누적되어 온 경로에 제도가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 톰슨의 기술 분류는 우리가 교재에도 있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다뤄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기술 분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자는 바로 페로란 말이에요. 이 페로를 보기 위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이 톰슨이라든지 우드워드라는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데, 단독 문제로 출제가 돼서 조금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톰슨이라는 사람은 기술에 따라서 조직의 유형이 달라질 것이고, 그 조직 유형에 따라서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정 형태가 이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 우전성, 이게 바로 이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기술의 특징이 상호 우전성이 강한가 아니면 상호 우전성이 약한가에 따라서 조직의 조정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던 학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연결시키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톰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이 중개형, 그 다음에 연속형, 그리고 집약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요건 없는 거예요. 요건 없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에. 자, 그래서 이 중개형 기술이라는 것은요,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기술이라고 본다면,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약한 기술은 기계적인 구조가 어울리겠어요? 유기적인 구조가 어울리겠어요? 상호 의존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뭐 표준화를 시키든지 규칙화하든지 이런 기계적인 방식의 조정 방식이 어울릴 것이라면 4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합적 상호우존성이라는 표현이 상호우존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계적인 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술이 바로 중개형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속형 기술로 들어가는데, 연속형 기술이니까 연속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 정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정기적 회의나 수직적 의사 전달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톰슨이 보았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약형 기술이라고 본다면, 이게 바로 교호적 상호작용성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교호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 있는 조직 구조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가 될 것이고, 이럴 때는 상호 조정이나 수평적인 의사 전달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조직에서 어떤 조정 형태가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기계적인 조직 구조하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랑 잘 나눠가지고 이 우드워드라든지 톰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페로까지도 정리를 잘 해두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톰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고충처리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청심사제도하고 고충처리제도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주로 하죠. 이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선지 중에서 한 가지 선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역적인 법령이. 그럴 때는 그 지역적인 법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제가 훈련의 포인트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 법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태까지 기출된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기출된 것들은 반드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선지들은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합리적으로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내신다면 정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해두셨다면 사실 4번 선지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지도 않을 그런 굉장히 세부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게 법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규정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1, 2, 3번 선지는 기출이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그런 선지로 제거해낼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속어법으로 푸셨으면 잘하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요 고충심사위원회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도 있죠. 요것은 급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면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다. 요거 출제가 됐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라는 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끼셔야 되고, 그리고 3번 선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잖아요. 자,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판단을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요 2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 표현은 아니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서 괜찮네라는 생각만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고충처리 대상은 뭐 인사, 조직, 처우 등에 대한 직무 조건, 성폭력, 성희롱 이런 신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해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깊숙하게 뭐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런 식의 판단보다는 전반적으로 괜찮네라는 느낌만 드실 수 있으시면은 요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오답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은 4번 선지에서 이런 식의 숫자들을 좀 바꿔서 내지는 않았을까라는 판단만 해두실 수 있으시면 4번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정답을 찾아내실 수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충심사위원회의 요 의결 정족수나 의사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설지를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앞으로 법의를 늘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하고 비슷하게 출석위원회, 그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을 이제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반수가 합의를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볍게만 들어두시고 이런 이제 규정까지 여러분들이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규정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이제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령은 기출 중심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법령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연습들을 평소에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다른 법령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는 7급에 한번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 그게 살짝 축약돼서 나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정책 집행의 1세대 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에 이제 뭐 하향식이니 상향식이니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요. 사실 하향식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향식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살짝 이제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요 하향식 이런 주장들도 중요하지만 요 상향식과 비슷한 그런 주장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결정하고 집행 있잖아요. 자, 요 결정하고 집행을 뭐 옛날에 전통적인 집행론자, 전통적인 정책론자들은 결정과 집행이 아예 분리된다라고 봤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향식 론자들이 가져가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는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우리가 결정과 집행은 서로 연속적인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정된 바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 집행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집행이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가 단순하고 집행 추진자가 계속 관여를 해야 집행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집행을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선지처럼 정책 집행이 정책 결정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면 굳이 우리가 정책 집행을 따로 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자, 우리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가 이 오클랜드라는 사업이에요. 사업의 이름인데 이 사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결정된 바대로 집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결정이 집행과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중요하다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집행은 결정과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의 주장은 우리가 살짝 약간 모호한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면 자, 요 11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문제 같아요. 자,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난이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요 중앙인사기관 하면은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사혁신처죠. 비독립 단독형이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인 독립합의형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요 연습은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된 설명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죠. 행정수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행정수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사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처럼 이렇게 총리라는 행정수반이 있고요. 그 아래 인사혁신처장이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그래서 이렇게 총리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독립인가요? 비독립인가요? 비독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비독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아니냐, 위원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독형이냐 합의형이냐를 판단을 한다면 인사혁신처라는 곳은 단독형이다.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에 해당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지를 하나만 찾아내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의 세 가지의 선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표현이겠어요? 바로 독립합의형에 해당되는 표현이겠구나라는 걸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독립합의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중립성하고 객관성이죠. 독립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그리고 신중하게 다양한 위원들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2번 선지에 나오는 인사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3번 선지에 나오는
합의에 따른 결정 방식 또는 인사의 공정성 이런 키워드들은 어디에 어울리겠어요? 바로 독립합의형에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4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은 바로 독립인가요? 단독인가요? 합의인가요? 바로 단독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수반의 지위라는 표현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비독립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선지가 비독립 단독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 비독립 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을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신경 쓴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훈련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1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2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의 개념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3번 선지의 정답 선지부터 보시면 우리가 허쉬와 블렌차드 하면은 뭐가 떠올르셔야 되죠? 생애주기 이론이 떠올라야 되고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 변수는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논점은 뭐가 된다? 바로 리더십의 순서가 되죠. 그래서 요 지설참이라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시적부터 위임형까지 부하의 성숙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리더십의 유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아니라 참여적 리더십이나 위임형 리더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선지의 균형성과표에 4가지 관점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민츠버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민츠버그가 이제 조직에서 5가지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서 구조까지 제가 연결을 잘 시켜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5가지 요소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전략, 중간관리, 그리고 작업층이라는 게 바로 맨 아래에서 핵심 운영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술구조가 전반적인 기술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지원망료가 바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잠깐만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 관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위에는 전략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핵심 운영과 관련된 작업층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는 중간관리층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직 구조가 형성이 되면 기술 구조 부분이 강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깥에서 지원 스태프가 강조되는 에드호크라시가 등장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4번 선지에 나오는 베버, 법적 합리적 제도라는 거 그리고 베버의 굉장한 중요한 베버 관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1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요. 규칙이 중요하고 규정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규칙이 중요하고 또는 분업화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항상 제가 훈련시켜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분권화가 나오게 되면 항상 반대되는 개념인 어떤 것을 떠올리셔야 되겠어요? 중앙집권화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 4번 선지에 나오는 다양한 근거들이 이런 근거들이 중앙집권화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지방분권화에 어울리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행정학은. 자, 그래서 1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내생적인 발전 전략, 이게 바로 자체적인 발전 전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중앙집권이겠어요? 아니면은 지방분권하겠어요? 지방분권은 아닐까요? 자, 그리고 2번 선지에 중앙집권 체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초래하고 있대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4번 선지에 나오는 신공공 관리론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쟁 또는 분권화가 떠오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앙집권인가요? 지방분권인가요? 지방분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방분권에만 맡겨놓게 되면요. 부자 동네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구 차원에서 평등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중앙집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등장을 했을 때 두 가지의 개념에 매칭시키시는 연습을 이 주제 말고도 다른 주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자, 이 문제가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죠. 자, 요 모건이라는
조직 학자가 있어요. 가레스 모건이라는 조직 학자가 있고, 요 모건이라는 학자가 8가지의 조직의 이미지를 제시를 해요. 실제로 이건 이제 행정학 전공을 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요 모건이라는 학자가 중요한 학자이기는 한데,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주제라고는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처음 보셨을 그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모건이라는 학자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준비를 좀 해두고 계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모건은 요 조직의 8가지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요. 일종의 은유,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조직의 8가지 모습을 제시를 하게 되는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르시면은 못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은 3번 선지에 나오는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은 그런 말이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직에 스스로 갇혀있게 되는 그런 형태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무기력해지고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일종의 집단사고와 같은 것들이 이런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 조직의 8가지 이미지, 이 모건이 제시한 8가지 이미지를 정리를 좀 해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선지든지 단독 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다음 시험부터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15번 문제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숫자들이죠. 이번 기회에 실력 발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5개년도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뭐 괜찮고, 자, 우리가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예산 편성하고 특히 결산이라는 것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편성과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이냐, 3월 31일이냐, 5월 31일이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재부가 내려보내주는 것은 3월 31일이 된다. 요거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날짜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우리가 2월, 위에 거 잠깐 지우고, 자, 2월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월 1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월 2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는 5월 31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감사원에다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기재부가 제출하는 날짜는 제가 삼청동에 벚꽃이 피는 4월 10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4월 10일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셨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논점은 최근에 국가직 9급에 출제됐던 논점을 조금 세련되게 바꾼 거예요. 물론 국가직 9급이 훨씬 더 세련되지만 그 논점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21년이니까 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언제 집행될 예산이 되겠어요?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요, 2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해라고 생각을 편성하고 집행이 아니고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년도에 들어서야 비로소 22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걸 다 집행하게 되면 23년도에 22년도 예산을 결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 결산까지는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최근에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됐던 논점이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온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중요한 시험들에서의 논점들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정리를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수험생의 덕목이 됩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16번 문제도 굉장히 지역적인 선지들이, 지역적인 법령들이 섞여 있으면서 심리적인 난이도를 높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금방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2번 선지에 이 숫자는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업심사 대상자가 몇 년간 취업을 할 수 없고, 다만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련성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숫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5년 동안 관련이 없었던 일과 관련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고 계신다면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지엽적인 선지들이니까 이런 출제 논점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법령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넓히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어쩌다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확한 정답 선지만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방재정조정제도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선지에서 우리 지방교부세 네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안전.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이 지방교부세의 특징 또는 조정교부금의 특징 또는 국고보조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해야 된 일인데 지방정부에 시킨 다음에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죠. 지방교부세하고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3번 선지에 나오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도 요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들에게 내려보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중앙정부가 내려보내주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하고는 대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중앙정부가 내려보내준다라는 표현에서 일단 틀렸다라는 걸 짐작을 하셔야 되고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내려보내주는 것은 보통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선지 나오는 것처럼 지방교부세든 국고보조금이든 이거 중앙정부가 다 내려보내주는 무슨 재원이다? 의존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는 없겠죠.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네 가지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자정부와 관련한 기출된 표현들 또는 지역적인 표현들이 섞여 있는 문제여서 난이도는 높았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본 계획과 관련된 논의라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업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누가 세우고 어떤 기간으로 세우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전자정부법은 약간 독특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국가 전체적인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웁니다.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우는 것이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 기관들도 자신들의 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별 계획이죠. 보통 이 기관별 계획들은 매년 수립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전자정부법은 특이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선지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년마다 수립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각 기관들이 세우는 기본계획도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전체적인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번하고 4번 선지는 지역적인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틀릴 만한 구석은 없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선지라고 보셔야 돼요.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됐대요. 뭐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번 선지처럼 이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이렇게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둘 이상이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이런 부정적인 선지들은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1번 선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선지입니다. 지엽적인 선지라서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고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도 이 전자정부법에 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2번 선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3번하고 4번은 특별히 틀릴 것 같진 않은데 라는 합리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법령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법령 위주로 보시되 합리적으로 법령들을 판단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문제풀이 기법을 잘 가져가시는 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될 겁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19번 문제도 이제 굉장히 길죠. 길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심리적인 난이도가 높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쭉 차분하게만 읽어보면은 정답이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선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특별히 틀린 표현들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총사업비와 국가재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이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총사업비는 500억 원 이상이고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선지들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번 선지에 나오는 비과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드시 뭘 떠올리셔야 돼요? 이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선지는요, 출제가 한 번 됐던 선지죠. 알고 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절약된 예산들이 있을 때 이것을 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겠어요? 실제로 국가재정법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출제도 됐었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의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소요기간에 관계가 없나요? 정확한 소요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과 또 기출된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특별히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도 항상 20번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까다로운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일단은 요 20번 문제는 요 실험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이라는 건 뭐죠? 실험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험 집단이라는 것이 일단 있고요. 반드시 통제 집단, 비교를 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실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이 없는 것은 실험이다, 비실험이다, 비실험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통제 집단이나 그 비교 집단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전이든 사후든 비교 대상이 있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니은 선지에 나오는 요 진실험에서 발생하는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 준실험에서 발생하는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 연습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진실험에서는 호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호손 효과는 이제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이라고 정리를 잘 해두고 계셔야 되는데, 호손 효과는 그런 거잖아요.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호손 효과가 진실험에서 발생하는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우리가 진실험하면 반드시 이제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라는 얘기가 되죠. 동질성을 확보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호손 효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었죠.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상생활에서는 관찰했을 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일반화를 못 시킨다라는 게 바로 호손 효과인데, 이것이 진실험에서 나타나느냐 준실험에서 나타나느냐를 판단하시는 건 뭘로 판단하시는 것이다? 이게 동질성이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상황하고 B라는 상황은 동질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던 집단도 같은 집단이고, 이 사람들을 일상에서 관찰했을 때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두 상황 간에는 동질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험에서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준실험은 크리밍 효과,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억하고 니은이 틀린 선지가 되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는데, 이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서술이죠. 우리가 실험이라는 것이 필요한 다양한 목적 중에서 이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미리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미리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특별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리을 선지 나오는 것처럼 요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동질성 확보가 어려우면은 이때는 준실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무작위 배정을 해서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두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처럼 이런 선지들도 대부분은 다 이제 기출이 됐던 논점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요 기출
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요. 기출문제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의 중요한 논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논점들이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그 기출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요. 주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올해 중요한 시험들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음 단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설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요 취급 문제들은 특히 9급 시험에 넘어올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9급 분들도 요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관련된 콘텐츠들은 제가 또 마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